2025년 2월 3일 오전 10시 청와대 국무회의실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이 아마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말씀 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2번 하셨네요. 아마는 없습니다. 아마는 없어요. 그날 이후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 아마는 금지어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실게임입니다. 자가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아파트 보유세 고지서를 한번 꺼내보세요. 2024년 7월에 받으신 그 고지서요. 거기 적힌 금액 기억나시나요? 올해 2026년 같은 시기 그 금액이 2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3배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정부는 지금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죠. 전쟁을 선포한 청와대 참모진의 3분의 1이 다주택자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대변인조차 서울과 용인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기재부 장관이 아마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전쟁에 나서면서 아마 이길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장군을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 진실게임이 증명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왜 이 전쟁은 애초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인지. 둘째, 정부의 진짜 목표가 다주택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통장 잔고인 이유. 셋째, 2026년 보유세 폭탄이 터지기 전에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학 교과서를 펴보면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 공급이 늘면 가격은 내려간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이 공식이 작동하고 있을까요? 2024년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는 전년 대비 8.3% 상승했습니다. 강남 3구는 12.7% 올랐어요. 그런데 신규 분양 물량은 어떻게 됐을까요? 2024년 서울 전역 신규 착공 아파트 호수 2만 3천 가구입니다. 2015년에는 5만 4천 가구였어요. 10년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예정된 신규 착공 물량입니다. 연평균 15,000가구예요. 서울 인구 96만 명 기준으로 계산하면 640명당 아파트 한 채가 공급되는 셈이에요. 여기서 이상하지 않나요? 정부는 다주택자를 때려잡으면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규 공급은 20년째 줄어들고 있어요. 수도꼭지를 잠가놓고 물탱크에 물을 더 채우라고 소리치고 있는 격입니다. 그럼 왜 신규 채공이 멈췄을까요?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부터 시작됐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강화, 분양가 상한제 획대, 용적률 규제 강화. 건설사 입장에서는 짓는 것보다 안 짓는 게 이득인 구조가 됐어요.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부세 폭탄. 집주인들은 집을 팔 수도 없고 새로 지을 수도 없는 상황에 갇혔어요. 그리고 2025년 2월 3일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연장해왔던 마지막 유야마저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누군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책의 끝이 어디인지. 청와대 대변인은 용인의 6억짜리 아파트는 매물로 내놨지만 서울 한강변 아크로리버파크는 절대 팔지 않고 있는 중이죠. 왜일까요? 숫자 뒤에 숨은 진실은 이겁니다. 공급 부족 문제는 다주택자 때문이 아니에요. 20여 년간 쌓인 착공 중단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다주택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진짜 목표를 숨기고 있어요. 그 진짜 목표가 뭔지 지금부터 진실게임이 빨판처럼 착 달라붙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어려운 경제 용어를 일상 언어로 바꿔볼게요. 첫 번째 비유,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를 마트 세일로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동네 마트 가면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오늘까지 특가, 팻말 붙은 제품. 그런데 다음 주에 가보면 똑같은 팻말이 또 붙어 있어요. 한 달 뒤에 가도 여전히 오늘까지 특가. 처음엔 급하게 샀는데 나중엔 그냥 무시하게 되죠. 어차피 내일도 세일하니까요.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가 딱 이겁니다. 2021년 첫 유예, 올해까지만 세금 깎아드려요. 2022년 두 번째 유예, 진짜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2023년 세 번째 유예, 이번엔 정말 끝이에요. 그리고 2025년 2월 3일, 진짜 끝입니다. 진짜 끝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4년 유예가 아니라 1년씩 3번 유예한 거다. 누가 믿겠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4번째도 안 믿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트 세일이 4번 연장됐는데 5번째는 진짜일 거라고 믿으시겠어요? 안 믿어지시죠?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들은 집을 안 팔아요. 어차피 2026년에 또 유예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정부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신뢰 없는 정책은 아무도 따르지 않아요. 핵심은 이겁니다. 중과세 유예 폐지는 실제로 집값을 잡을 도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뭔가 하고 있어요 라는 쇼입니다. 두 번째 비유, 신규 공급 부족과 건설비 급등을 집 수리로 바꿔보겠습니다. 집에 수도가 새요. 물탱크는 20년 된 거라 노기스럽고요. 그래서 수리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수리기사가 이렇게 말해요. 수도꼭지 잠그면 돼요. 그럼 물 안 새잖아요. 아니, 수도꼭지 잠그면 물을 어떻게 써요? 그건 제 관할이 아니에요. 저는 물 안 새게 하라고 온 겁니다. 지금 정부 정책이 딱 이겁니다. 신규 착공은 20년째 거의 잠가놨어요. 2024년 신규 착공 2만 3천 가구, 2030년까지 연평균 1만 5천 가구 예정이에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2008년보다 3분의 1 수준입니다. 신규 공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전문가들은 뭐라고 할까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4년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서울 신규 공급 가능 물량은 연평균 12,000가구로 추정됩니다. 정부 목표치인 15,000가구보다 3,000가구 부족해요. 목표치조차 달성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역사는 지금을 이렇게 기록할 겁니다. 2025년 정부는 다주택자와 싸운다며 정면 돌격했지만 진짜 문제는 20년간 방치한 공급 부족이었다. 그리고 그 끝은 보유세 증세로 중산층을 퇴출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맡는 다주택자는 실질적인 전월세를 공급하는 공급자예요. 2008년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공급 없이는 집값을 못 잡아요. 그럼 지금부터 시뮬레이션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10년 뒤 통장 잔고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5년 지금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가 15억 원짜리 아파트예요. 2024년 7월 이 사람은 보유세로 480만 원을 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320만 원, 재산세 16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중과세 유예가 폐지됩니다. 보유세가 얼마나 오를까요? 먼저 30대 직장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연봉 7천만 원을 받아요. 세후 월급 450만 원 정도 됩니다. 대출이 8억 원 있어요. 금리 4.5%, 월 이자가 300만 원 나갑니다. 2024년은 보유세 480만 원을 월 40만 원씩 나눠서 냈어요. 월급 450만 원에서 이자 300만 원, 보유세 40만 원 빼면 110만 원 남습니다. 생활비로 쓸 돈이에요. 그런데 2026년 보유세가 2배 오릅니다. 연 960만 원, 월 80만 원이에요. 월급 450만 원에서 이자 300만 원, 보유세 80만 원 빼면 70만 원 남습니다. 생활비가 40만 원 줄어든 거예요. 40만 원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외식 1번, 아이 학원비 절반, 주말 나들이 2번. 이게 다 사라집니다. 이 사람은 버틸 수 있을까요? 1년은 버텨요. 2년도 버팁니다. 근데 3년째 되면 한계게 와요. 카드값 밀리기 시작하고 마이너스 통장 긁게 되고 결국 집을 팔아야 합니다. 집을 팔면 어떻게 될까요? 15억짜리 아파트를 급하게 내놓으니 14억에 팔립니다. 1억 손해예요. 대출 8억 갚고 나면 손에 쥐는 돈 6억. 전세로 옮기면 보증금 5억 들어가요. 남는 돈 1억. 10년 뒤 2035년 이 사람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통장엔 1억 있어요. 근데 서울 아파트는 얼마가 됐을까요? 25억입니다. 2025년 15억에서 10억 올랐어요. 연평균 5% 상승이에요. 이 사람이 놓친 돈이 10억입니다. 그럼 반대 경로를 볼게요. 보유세를 감당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월급 450만 원에서 이자 300만 원, 보유세 80만 원 빼면 70만 원 남습니다. 생활비를 줄입니다. 외식 안 하고 학원 하나 끊고 주말에는 집에만 있어요. 3년 버텼습니다. 2028년 대출이 7억으로 줄어들어 월 이자가 260만 원으로 내려갔어요. 조금 숨통이 트여요. 5년 더 버텼습니다. 2033년 대출이 5억으로 줄어들어 월 이자 190만 원. 보유세 여전히 80만 원이지만 이젠 감당할 만해요.
10년 뒤 2035년 이 사람은 여전히 서울 아파트 자가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세 25억, 대출 3억 남았습니다. 순자산 22억입니다. 통장 잔고 차이 21억입니다. 10년 동안 생활비 월 40만 원 줄이고 버틴 것과 버티지 못하고 판 것의 차이가 21억이에요. 이번엔 40대 자영업자를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음식점을 운영합니다. 월 순이익 6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해볼게요. 강남 구축 아파트 한 채 있습니다. 시가 15억, 대출 5억입니다. 2024년 보유세 480만 원을 월 40만 원씩 냈어요. 버틸만 했어요. 2025년 보유세 2배, 월 80만 원 나갑니다. 대출 이자 월 190만 원, 합치면 270만 원이에요. 순이익 600만 원에서 270만 원 빼면 330만 원 남습니다. 생활비로 쓸 돈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생겼어요. 포퓰리즘 정책으로 돈 뿌리고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식자재 값이 올랐습니다. 레미콘 가격 오르니까 건물 임대료도 올랐어요. 월 순이익이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500만 원에서 270만 원 빼면 230만 원 남아요. 100만 원 줄어든 거예요. 이 사람은 2년 버텼습니다. 근데 3년째 되니까 매출이 더 떨어져요. 왜? 손님들이 소비를 줄이거든요. 보유세 내느라 다들 외식을 안 해요. 월 순이익이 5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대출 이자랑 보유세 270만 원 빼면 130만 원 남아요. 생활비가 부족해요. 결국 집을 팝니다. 14억에 금매로 내놓고 대출 5억 갚고 나면 손에 쥐는 돈 9억, 전세 8억 들어가고 남는 돈 1억. 10년 뒤 2035년 이 사람은 전세로 살고 있어요. 통장엔 1억 있습니다. 근데 서울 아파트는 25억이 됐어요. 놓친 돈 11억입니다. 반대 경로는 이렇습니다. 매출이 떨어져도 버텼어요. 인건비 줄이고 식자재 등급 낮추고 본인이 주방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월 순이익 400만 원 유지했어요. 5년 버텼습니다. 2030년 대출이 3억으로 줄었어요. 월 이자 110만 원, 보유세 80만 원 합쳐서 190만 원. 순이익 400만 원에서 빼면 210만 원 남아요. 숨통이 트였습니다. 10년 뒤 2035년 이 사람은 여전히 대치동에 살고 있어요. 아파트 시세 25억, 통장엔 퇴직금 2억 남았습니다. 순자산 27억입니다. 통장 잔고 차이 15억입니다. 복리의 마법이 아니라 복리의 저주예요. 보유세를 못 버티면 10년 뒤 통장 잔고가 15억에서 21억까지 차이 납니다. 10년 뒤 여러분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보유세를 버틴 사람과 버티지 못한 사람. 26년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기재부 장관이 아마라는 단어를 쓴 이유를 아시나요?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다는 걸. 다주택자를 때려잡는다는 명분은 화려해요. SNS에 올리면 지지층에게 좋아요 많이 받고 언론에 나가면 지지율 오르고. 근데 실제로는 안 먹혀요. 왜 안 먹힐까요? 세 가지 허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허점, 통제 참모진 3분의 1이 서울 수도권 지역 다주택자예요. 부동산 정책 대변인조차 아파트 2채 보유하고 있어요. 용인 6억짜리는 금매로 내놨지만 한강변 아크로 리버카크는 절대 안 팝니다. 왜 안 팔까요? 본인들도 알거든요. 서울 노른자 땅인 한강벨트 코어는 절대 안 떨어진다는 걸.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정책의 예외가 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내로남불이죠. 이런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리 없습니다. 두 번째 허점, 공급 부족은 20여 년 누적 문제예요. 2011년 박원순 시장 시절부터 착공이 멈췄습니다. 2024년 신규 착공 2만 3천 가구, 2030년까지 연평균 1만 5천 가구 예정이에요. 20여 년 동안 쌓인 문제를 1년 만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건설 규제는 더 강화됐어요. 주 5일제, 야간 작업 불가, 레미콘 공장 폐쇄, 노란봉투법 시행, 신규 공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다주택자를 규제한다고 공급이 늘어나지 않아요.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공급하게 도와야 도움이 되면 됐지, 오히려 건설사들이 착공을 더 꺼려하게 만들 뿐이에요. 세 번째 허점, SNS 쇼 뒤에 숨은 진짜 목표가 있어요.
바로 보유세 증세입니다. 다주택자 규제는 블러핑이에요. 진짜 목표는 보유세를 올려서 현금 없는 사람들을 퇴출시키는 겁니다. 보유세가 2배, 3배 오르면 누가 버틸 수 있을까요? 현금 많은 사람들만 버텨요. 일반 월급쟁이, 자영업자, 은퇴자는 못 버팁니다. 결국 중산층은 집을 팔고 나가게 돼요. 그럼 누가 사갈까요? 현금 많은 영포티 세대, 돈 많은 강남 부모 자금 받은 젊은 세대가 싸게 사갑니다. 이게 바로 소셜믹스 전략이에요. 공공주택 짓고 보유세 감당 가능한 사람들만 들여보내고 나머지는 퇴출시키는 겁니다. 쓰나미가 오고 있습니다. 2025년 보유세 2배, 2026년 3배, 2027년 4배. 파도가 점점 높아져요. 처음엔 발목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엔 허리까지, 마지막엔 목까지. 파도가 목까지 차오르면 숨을 쉴 수 없어요. 집을 팔고 나가야 합니다. 그럼 파도를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2가지예요. 첫 번째,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현금을 쌓아서 보유세를 버티는 거예요. 2번째, 파도가 오기 전에 미리 나가는 거예요. 지금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미리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옵니다. 파도가 지나간 뒤에는 집값이 2배로 올라 있을 거예요. 결국 선택은 2가지예요. 버피거나 퇴출되거나. 단기 전망, 2026년까지는 혼란이 지속될 겁니다. 다주택자 규제 발표되고 보유세 오르고 집 내놓는 사람 늘어나요. 거래량은 줄어들고 가격은 소폭 하락할 수 있어요. 중기 전망,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한강벨트 코어는 계속 오르고 외곽 지역은 떨어져요. 현금 있는 사람은 코어 지역 사들이고 현금 없는 사람은 월세로 밀려납니다. 다주택자 규제로 전세는 이제 거의 없어진 상황이죠. 장기 전망, 2030년 이후엔 신규 공급이 거의 없어요. 한강벨트 코어는 희소성 프리미엄으로 폭등합니다. 2035년 강남 아파트 평당 1억 원이 넘어갈 거예요. 지금의 2배입니다. 이 전정의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현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현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저희 채널은 변호사도 세무사도 아니에요. 다만 참고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유세 납부 계획부터 세워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25년 7월에 받은 보유세 고지서를 꺼내보세요. 거기 적힌 금액을 2배로 계산해보세요. 그게 2026년 예상 보유세예요. 예를 들어 2025년 연 480만 원 냈으면 2026년엔 960만 원 낼 겁니다. 월 80만 원이에요. 지금 통장 잔고에서 월 80만 원을 1년 동안 낼 수 있나요? 계산해보세요. 만약 버틸 수 있다면 지출을 줄이세요. 외식 횟수 줄이고 구독 서비스 끊고 카드 사용 줄이세요. 월 80만 원을 따로 빼놓고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만약 버틸 수 없다면 지금 당장 집을 팔 준비를 하세요. 2026년 되면 금매 물량이 쏟아져요. 그때 팔면 1억 손해봅니다. 지금 팔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보세요. 서울 아파트 한 채에 자산이 몰려 있으면 위험해요. 보유세 폭탄 맞으면 전 재산이 날아가요. 자산을 3가지로 나눠보세요. 현금성 자산, 통장 예금이나 단기 채권이에요. 보유세 낼 돈으로 쓸 겁니다. 최소 2년치 보유세는 현금으로 쌓아두라고 하네요. 부동산 자산, 서울 아파트예요. 팔지 않고 버틸 거면 대출을 최대한 빨리 갚으세요. 대출 이자 줄어들면 보유세 낼 여유가 생겨요. 물론 말로는 쉽죠. 투자 자산, 주식이나 펀드예요. 부동산에서 빠진 돈을 여기에 넣으세요. 코스피는 앞으로 3년간 박스권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동안 많이 오른 만큼 급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리스크가 큰 만큼 확답은 드리기 어렵네요. 비율은 현금 30%, 부동산 50%, 투자 20%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보유세는 계산이 복잡해요. 공시가격, 공정시장 가액 비율, 세율 구간, 공제 항목 등등. 본인이 직접 계산하면 틀릴 수 있어요. 세무사 상담 받으면 절세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증여를 활용하면 1세대 1주택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담부 증여를 쓰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고요. 상담 비용은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예요.
이 돈으로 보유세 100만 원 절감할 수 있으면 이득이죠. 세무사 찾는 방법은 간단해요. 네이버에 부동산 세무사 상담 검색하면 나옵니다. 후기 많은 곳으로 가세요. 주의할 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세무사 상담 받을 때 보유세 안 낼 방법을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대신 보유세를 합법적으로 줄일 방법을 물어보세요. 그리고 세무사가 집을 파라고 하면 진지하게 고려하세요. 전문가가 그렇게 판단했다는 건 버티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보유세 계획 세우고 자산 포트폴리오 재구성하고 세무사 상담 받으세요. 이 세 가지만 하면 2026년 보유세 폭탄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 하면 늦어요. 2026년 2월 3일 청와대 회의실에서 아마라는 단어가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마로 가득 차 있어요. 아마 다주택자 규제는 실패할 겁니다. 아마 신규 공급은 계속 부족할 거예요. 아마 보유세는 계속 오를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은 두 부리로 나뉠 거예요. 준비한 사람과 버티지 못한 사람. 10년 뒤 2035년 준비한 사람은 대치동에 살고 있을 겁니다. 아파트 시세 25억, 순자산 22억, 보유세를 버텼기 때문이에요.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전세로 밀려나 있을 겁니다. 통장엔 1억 남았어요. 10억을 놓쳤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예요. 지금 행동했냐냐, 안 했냐냐. 위기는 기회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때도 준비한 사람들은 부를 키웠어요. 2025년 보유세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집을 팔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현금 있는 사람들이 싸게 사갑니다. 파도가 지나간 뒤에는 집값이 2배로 올라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파도에 떠밀려 갈 건가요? 아니면 파도를 타고 올라갈 건가요?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출퇴근 지하철인가요? 집 소파인가요? 아니면 회사 책상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2026년 보유세 폭탄 맞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준비할 수 있도록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 보신 분 중에서 실제로 보유세 계획 세우신 분 댓글로 인증해주세요. 보유세 계획 완료라고 한 줄만 남겨주시면 돼요. 진실게임이 댓글 하나하나 다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실행이 곧 진실게임의 힘이자 원동력이니까요. 위기 속에 부의 추월차선이 열렸습니다. 벼락거지가 되느냐, 부의 추월차선으로 가느냐, 그 길로 들어서는 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지금까지 진실게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